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계셨죠? 화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6명씩이나 나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4인 이상 모임이 금지라서 여기 화순공공도서관 강의 장소에는 관계자들만 저까지 포함해서 딱 4분이 좀 쓸쓸하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네요. 그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 리더의 망치 20개의 망치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17개를 썼습니다. 많이들 단단해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8, 19, 20 마지막 망치까지 오늘 1시간에 걸쳐서 1시간 반 정도 하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상으로 봐서는 1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말 겸 재미난 이야기 2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더의 망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책은 다 사셨죠?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저희 책을 사주신 분들이 저희 한국사마천학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 그 다음에 독자분들, 그 다음에 제 아는 지인분들이 책에 관한 독후감들을 올려주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집단지성의 시대가 맞긴 맞구나. 책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구나.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망치 하나마다 읽고 글을 올려주고 계시는 김진숙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논술하고도 또 연계시켜가지고 글을 올려주시기도 했어요. 그 가운데 한 챕터를 가지고 요걸 가지고 학생들한테 논술로 풀이를 해라고 문제를 내는 또 그런 재미난 아이디어를 또 보여주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읽기와 다양한 읽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세상은 바야흐로 집단지성의 시대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 책이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그 실천 방법이라는 거죠. 그죠? 단순하게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론을 가지고 제가 20개의 망치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핵심은 실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격언 가운데 이런 격언이 있어요. 노력보다 중요한 것이 방법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서양에도 보면은 틀린 공식으로 아무리 문제를 풀어봐야 틀린다 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래서 정확한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재미난 이야기 2가지를 하나 할게요. 하나는 옛날에 한 절에 스님이 노승이 계셨어요. 나이 드신 스님이 하루는 제자들을 테스트를 합니다.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 그러면 너희가 지금부터 아침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갖고 와라. 그래서 나무를 많이 지고 오는 제자에게 상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스님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연령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주 건장한 제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만한 꼬맹이 제자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꼬맹이 얼마나 불리해. 제자들이 전부 다 아침 낮에 전부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해가지고 이제 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게에다 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점심 무렵 돼가지고 쭉 지고 내려오는데 건장한 제자는 많이 지고 올 것 같았는데 많이 못 지고 온 거예요. 보니까 세 단밖에 못 지고 왔어. 제일 많이 지고 올 것 같은 제자였는데 근데 중간쯤 되는 제자는 4단을 지고 왔네요. 등치가. 그리고 왜소한 제자가 5단을 지고 왔어. 그리고 꼬맹이 동자성은 안 보여. 아직 안 왔어. 그래서 스님이 물어보는 거야. 야, 너는 평소 때 10진도 지는 애가 어떻게 3진밖에 못 지고 왔냐? 그랬더니 제가 저 위에서 10진을 지고 왔죠. 그때는. 근데 내려오다가 지쳐갖고 그걸 다 못 지고 오는 바람에 1진, 2진
버리고 내려오다 보니까 마지막에 세 짐밖에 못 졌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 되는 등치의 제자는 저는 아예 제가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까 세 개를 지고 내려오는데 마지막에 와서 보니까 버린 게 하나 있어서 지고 왔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약골 제자는 저는 아예 한 집만 지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내려오다 보니까 줄줄 흘려져 있네요. 그래서 하나씩 주워갖고 내려오다 보니까 5짐을 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절 앞으로 흐르고 있는 시냇물에, 시냇가에 꼬맹이 이 동자생이 보이는 거야. 이 동자생이 뭔가 봤더니 10짐을 뗏목에다가 싣고 내려오는 거야. 다 주워갖고 버린 거 형들이 다 버리고 주워갖고 다 뗏목에 실어갖고 그거 뗏목을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동자생이 이 스님이 했던 말이 야 노력보다 방법이 중요하니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게 어느 외국 회사인가 그 면접 시험에서 나온 문제래요. 자, 당신이 지금 비 오는 날 차를 몰고 가고 있다.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지나가다가 정말 당신이 만나고 싶어 했던 세 사람을 만났어. 한 사람은 만나고 싶어 했던 분도 있지만은 그 아파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급히 병원으로 가야 되는 노인네 한 분을 만났고, 그 다음에 자기가 평소 때 아플 때 자기를 구해줬던 의사 한 분을 만났고, 또 하나는 정말로 자기가 꿈에도 그리던 이상적인 여인을 만났어. 이 세 사람을 모두 다 차에 태워서 같이 가고 싶어. 한 분은 병원에 데려가고 싶고, 의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꿈에도 그리던 자기 이상형을 만났으니까. 근데 자기 차에 2명밖에 못 태워. 누구를 태우겠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야, 면접에서. 자, 우리 사랑이 누구를 태울까? 노이. 그 다음 2번째는 두 사람을 태워야 되니까. 의사. 내가 가장 꿈에도 그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은 어떡하고? 우리 원장님 누구 태울까? 내가 운전을 해서 아니 있었는데 아니 키를 줘보라. 그렇죠. 의사에게 열쇠를 주고 자동차 키를 주고 2분을 태워 갖고 가고 자기는 사랑하는 여인하고 여인하고 데이트하고. 남아야지. 집중을 안 했어. 그죠? 예. 그러면 되잖아. 아무 문제 없잖아. 그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력보다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얘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 2가지 이야기로 마지막 우리 리더의 망치 8번째 강의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 망치 20개가 모두 방법론인 이야기입니다. 때리면은 분명히 효과가 나는 망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법론, 그 다음에 실천론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의도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제가 이제 시간 내서 편집해서 다시 올리긴 할 겁니다만은 리뷰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또 책을 사신 분들은 방법론과 실천에 초점을 두고 책을 읽으시면 훨씬 더 좋은 영감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우리가 지금까지 리더의 망치 또는 리더십 20단계론에서 배웠던 부분은 크게 3파트로 나눠진다. 3부로 나눠진다. 하나는 자질론, 그죠? 기본적으로 리더로서 갖춰야 될 자질론이 하나 있었고, 이건 개인적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자질을 가지고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관계론을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형성된 리더와 조직원 사이에 바람직한 관계를 어떻게 시스템으로 조직적으로 정착시킬 것인가 라는 조직론, 요 3파트를 나눠 가지고 얘기를 했고, 자질론에는 6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관계론과 조직론을 각각 7개씩, 그렇게 해서 모두 20개의 망치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까지 17개의 망치를 사용해 봤고요. 오늘은 18 장상부터 시작해서 19 경벌, 20번째 엄징, 이렇게 조직론의 마지막 3개의 망치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론의 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요. 실적 금전과 그에 따른 평가 방법이죠.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고적, 그 다음에 과거,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가 조직에서 일을 하면서 만들어낸 결과에 대한 점검을 받는 것이 이 조직론의 기본적인 전반부의 요지고, 후반부는 상을 주는 것과 벌에 관한, 상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상벌은 뭐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꼭 필요하죠. 국가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필요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데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거. 그걸 다른 말로 벌로 표현할 뿐이고, 잘했으면 그걸 우리는 상으로 그죠. 격려하고 보상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실적 검증과 그에 따른 평가 방법이고, 자질론과 관계론을 보완하는 작용을 합니다. 왜? 요 조직론에 따라 가지고 상벌 부분이 잘 시행이 되게 되면은 관계를 훨씬 더 돈독하게 할 수 있고, 또 리더의 자질은 훨씬 더 심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질론과 관계론의 확장, 심화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거꾸로 요 조직론에 나오는 검증 방법이 제대로만 원활하게 시행된다면은 관계론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관계를 리더의 자질도 심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기적으로 이 세 파트가 같이 움직여서 돌아가는 것이지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리더와 인재의 관계를 시스템으로 뒷받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알겠지만 국가의 행정부에 있어서도 분명히 행정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조직 내의 모든 부분들이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시스템과 원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인사 문제가 터지잖아요. 사람을 제대로 기용했네 말았네가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자질론에서 봤던 리더의 명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관계론에 있어서의 양연이라든지 자리를 양보한다든지 이런 실천론들이 확실하게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면은 사실은 조직론의 시스템화를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법이 잘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잘 시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이라고 하는 전국시대 때 유명한 개혁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진나라의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은 위에서부터 법을 어기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지금 딱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죠? 되게 기득권층들이나 그 다음에 특히 법과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사실 시스템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위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자질론과 관계론 부분들이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만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정도. 누구든지 법조항이면 뭐 얼마나 멋있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죠? 전 세계에서 좋은 법조항들 다 갖다가 정말 쫙 만들어 놓으면 법은 진짜 찬란하게 만들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지키지 않으면은 정말 그것처럼 또 황당한 건 없죠. 그죠? 안에가 썩어 있으면은 겉을 아무리 치장을 해도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조직론의 로지는 인재에 대한 효율적, 효과적 테스트 방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 이게 이제 조직론의 요지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8강인데 이제 7강으로 써놨네요. 조직론 2 8강입니다. 장상, 경별, 검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상, 제가 붙인 부제목은 포상의 힘입니다. 상을 주는 겁니다. 다른 게 어렵지 않죠. 뭐 우리로 얘기하면 거꾸로 바꾸면 돼. 상장으로 바꾸면 되죠. 그죠? 상으로 인재를 끌어들이고 격려하여 적극성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큰 상에는 옛날부터 나오는 얘기가, 큰 상에는 용감한 병사가 따르기 마련이다. 요 상벌 제도를 가장 잘 이용한 나라가 최초로 중국에서 최초의 통일 제국을 세운 진나라입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진나라는 법으로 성공해서 법으로 망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통일 제국을 이룰 때까지는 이 법을 엄격하게, 또 상도 엄격하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통일 제국을 이루었는데, 통일되고 난 이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뭐라 그러나 질식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니까 가혹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나라가 오래가지 못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큰 상에는 용감한 병사가 따르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요 격언이 나오게 된 또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진나라입니다. 진나라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적장에 목을 베거나 또는 큰 공을 세우게 되면은 신분도 한 등급 올려주고 벼슬도 한 등급 올려주고 그 다음에 재산도 주고 돈도 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나라 병사들은 나가서 정말 죽게 살기로 싸우죠. 왜? 자기가 한번 잘하게 되면 상을 받게 되면 온 가정이 혜택을 받는 거야. 자기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나가서 전투에 임하게 됐죠. 그리고 진나라 법 가운데 아주 독특한 법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었냐 그러면요. 자기들끼리 못 싸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뭐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뭐 안 싸우는 일은 없겠죠. 그죠? 시비가 붙으면 싸우는데 엄격하게 법으로 처벌했어요. 특히 군인들끼리 싸우면은 더 엄격하게 처벌했어요. 너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적이지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식을 확고하게 심어주고 그것을 상과 벌로서 뒷받침을 해줌으로써 진나라 군대 하면은 1당 10, 1당 100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서안 가면은 시안 가면은 백마용경을 가보시잖아요, 그죠? 시안 가보신 분들은 뭐 백마용경 틀림없이 보셨을 텐데 백마용경의 이 병사들이 모두 몇 명이냐 그러면요, 지금까지 현재 발굴된 숫자는 한 8,000명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것도 크기가 모두 실물 크기야. 실물 크기인데 여러분들이 이 백마용경의 진나라 병사들의 모습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헤어스타일. 이 8,000명의 병사들의 헤어스타일이 다 달라요. 예, 기본적으로. 예. 두 번째는 수염. 다 수염을 기르고 있어요. 근데 이 수염도 각자 개성에 맞춰가지고 뭐 구렛나루 기른 병사부터 시작해서 장군부터 시작해서 콧수염만 기른 사람, 턱수염만 기른 사람 다 개성 있게. 그래서 백마용경 8,000명은 모두 다요 실물을 스케치해가지고 만든 모습입니다. 원래 진나라 병사들, 진짜 진나라 병사들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이 헤어, 특히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헤어스타일인데, 요 헤어스타일 보면은 빗으로 쫙쫙 빗어가지고 뒤로 다 틀어가지고 뒤에서 헤어핀으로 탁 박아놨어요. 이 뒷모습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저렇게 빗어가지고 헤어핀까지 박으려면은 몇 시간이 걸려요.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하고 병사들이 어느 천년에 이거 빗고 이거 해가지고 이거 받고 있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시종이 있었던 얘기죠. 최소한 2명 이상의 시종이 있습니다. 옷 입혀주는 시종, 그 다음에 머리 만져주는 시종이 2명이 따라다니는 거죠. 보조들이. 옛날에 서양에 보면은 기사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헤어스타일을 주목하시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투구를 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진나라 병사, 백마용경에서 발굴된 병사들이나 장군들 모습을 보면은 투구를 쓴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입고 있는 갑옷도 굉장히 얇은 갑옷입니다. 천으로 만든 갑옷이야. 또는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쇠로 만들었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 갑옷도 쓰잖아. 그러면 무거워. 그래서 둔해지는 거죠. 전투에 임해서는. 진나라 병사들이 1당 10, 1당 100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러면 가벼운 복장으로 투구를 쓰지 않으니까 빠르게 움직이는 기동성이죠. 날아오는 화살이나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을 만한 빠른 동작으로 전투에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투에 임한 병사들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강력한 격려 요인은 상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상입니다. 그래서 포상의 힘이라는 게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 받으면은 누군들 싫어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큰 상에는 용감한 병사가 따르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중국 특유의 격언이 내려올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사례를 천하를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 병사들 얘기를 해봤고요. 이 장상의 포상의 힘이 위력을 발휘하려면 시기와 타이밍과
대상이 적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 당연하죠, 그죠? 그 때도 아닌데 상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주변에 한 사람이 상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상 받는 모습을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줘야만이 다른 사람들도 나도 노력해서 상 받아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격려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나하고 둘이만 상 주고 이러면 또 효과가 없단 말이죠. 그 다음 대상이 적절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기와 대상이 적절해야 된다라는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니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전에 어딘가요? 위공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 공을 아랫사람들에게 넘겨라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나라 리더들 보면 공은 다 자기가 차지하나. 이게 상도 다 자기가 차지해요. 이 지역사회에서 제가 상 받는 거 보니까 대부분 다 기관장한테 상을 전부 다 몰아주는데 그 상 받으려면은 뭐 써내는 게 많더만요, 보니까. 아랫사람은 열심히 그거 왜 일은 자기가 다 했는데 또 상은 윗사람이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시기와 대상이 적절해야 되는 거다. 원칙이죠. 그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원칙을 세워가지고 받아야 될 사람이 받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와 인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원칙은 이렇습니다. 정상의 원칙. 상벌은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을 내려야 된다. 공을 세웠는데도 말로도 격려하지도 않고 물질적으로도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때가 맞아야지 인재가 힘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을 받아가지고 격려를 받고 자극을 받으려면 그 한 일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일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의미가 없는 일을 했는데 상을 줬다. 이렇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인재한테는 모욕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도 맞아야 되고 대상도 적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치에 맞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상에 관해서는 가장 유명한 명언이 순자가 한 말입니다. 현명한 군주가 벼슬과 녹봉을 만든 것은 재능이 있는 자와 공을 세운 자를 격려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원칙을 가지고 제대로 작동하면 인재는 더 큰 관직과 녹봉을 위해서, 이 녹봉이라는 게 상이죠. 그죠? 벼슬도 마찬가지고 힘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 조정을 보좌하고 공을 세운 사람은 더 큰 공을 세우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순자는 저렇게 멋진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사례는 책에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진나라 때, 춘추시대 때 진나라 도공이라는 사람이 위강이라는 사람에게 상을 내렸는데 어떻게 내리냐 그러면요. 자기가 연애나 이 군주를 위해서 연애 때 춤추고 노래하는 악단을 반을 나눠서 줍니다. 위강한테. 자네가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나와 같이 이 정도의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임금이 연애 때 임금을 위해서 연주하고 노래하는 악대의 절반을 함께 공유를 하겠다고 하니 위강이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그래서 간과 슬개까지 다 바쳐서 보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항이라고 하는 춘추시대 때 리더 한 사람은 적과 싸우는 장군과 병사들에게 승리하면은 뭐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적의 목을 뭐 몇 명 베면은 상을 이렇게 주고 또 이렇게 몇 명 이상 베면 이렇게 주고 아주 구체적으로 상 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전군이 용기백배해 가지고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평은 그 한나라 고조 유방을 도와가지고 항우를 물리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공신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한고조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흔히 서한 삼걸이라고 하죠. 이게 장량, 한신, 소화 이렇게 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계책을 내가지고 위기 때마다 유방의 위기를 넘기게 만들어준 인물은 진평입니다. 다만 그게 기록이 안 남아있어요. 7번이나
아주 기발한 계책을 내가지고 위기 때마다 유방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진평이. 진평한테 붙은 별명이 뭐냐 그러면 꾀돌이에요. 꾀돌이. 꾀돌이 진평. 이 진평이 위기에 처해 있는 유방에게 향후의 진영을 이간질시킬 수 있는 계책을 올립니다. 그랬더니 고조 유방이 진평에게 아주 대단한 상을 내립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하죠. 그랬더니 유방이 이 모든 것이 다 진평의 공이다. 내가 이보다 더 큰 상을 내릴 수 있었으면 더 큰 상을 내렸을 것이다. 라는 말을 일축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나라 초기 때 고조 유방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실권을 지는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 여태후예요. 그리고 여태후는 자기 집안 식구들을 전부 다 요직에 앉힙니다. 그리고 여태후가 죽자마자 고조의 공신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여시 세력들을 다 제거하고 유방의 서자인 한나라 문제라는 사람을 유황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문제를 추대해서 임금으로 옹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는 굉장히 인자하고 후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치적 감각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자기가 임금 자리에 올라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상을 내리는 거예요. 왜? 이들을 격려하거나 상을 주지 않으면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쫓겨날 위험이 있는 거죠. 한나라 문제는 정치적 세력이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공신들의 오로지 추대만 받아가지고 황제가 됐기 때문에 공신들한테 밉보이면 또 쫓겨나는 거죠. 언제든지. 그러니까 한나라 문제의 가장 뛰어난 리더십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지배계층들의 정치가 불안해지면은 백성들의 삶 자체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황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백성들의 생활 자체가 안정이 된다면 자리에 있어줘야 되는 거죠. 리더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가 되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힘이 들어서 리더가 물러나려고 해요. 스스로.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당신이 그 자리에 어느 기간 동안 앉아 있어 줘야만이 조직이 안정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마땅한 후계자가 없거나 마땅하게 그 뒤를 물려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그 마땅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앉아 있어 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이게 이 사람이 자리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나라 문제라고 하는 이 제왕이 정말로 훌륭한 제왕이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저는 중국의 역대 명군들 가운데에서 몇몇 되지 않지만은 당태종이나 뭐 송태조, 조광윤이나 이런 사람보다 저는 이 한나라 문제를 최고의 명문으로 꼽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한나라 문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유언이 사마천 사기 효문본기에 잘 실려 있습니다. 그 유언 보면 정말 눈물 납니다. 최고 통치자의 유언이 어쩜 저렇게 담백하고 그죠? 생사관을 초월한 대단히 훌륭한 유언입니다. 나중에 우리 사회에 나이 어느 정도 들고 나면 이제 유언 쓰기 하잖아요. 미리 써놓기 하잖아요. 그죠? 유언 쓰실 때 사마천 사기 효문본기에 나오는 문제의 유언을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시 세력을 제거한 공신들을 계속해서 상을 내립니다. 문제가.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정치적 입지도 굳히고 백성들이 아무래도 여시 세력을 전부 다 제거하고 자기가 임금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장상이라고 하는 방법을 가장 잘 사용한 사례로서 여러분들한테 한나라 문제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동한이라고 하는 한나라를 다시 부흥시킨 광무제 유수라고 하는 제왕도 장상을 굉장히 많이 잘 활용했고 특히 유수는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몸처럼 아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유수도 중국 역사상 명군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기에 충분합니다. 자, 수나라 문제의 장상과 당태종의 장상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 다 먼 공을 세운 사람에게 상을 내리는 걸 잘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장상은 실패했고요. 한 사람의 장상은 성공을 했습니다. 조직 내에서 이런 경우 많이 나옵니다. 조직 내에서 보면은 상 잘 주는 리더 있어요. 그런데 그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조직이 있어요. 아, 상도 잘 주고, 그 다음에 시키면 회식도 시켜주고, 뭐, 조직원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써주는 리더를 모시고 있는 조직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수문제의 케이스고,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당태종입니다. 수나라 문제는요, 상벌이 분명하고 엄격하기로 이름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조금만 공만 세우면은 상 주고, 조금만 잘못하면 벌을 줬어요. 상벌이 엄격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준과 원칙이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아까 장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원칙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한 사람이 상을 독차지하는 경우가 생겨요. 여기 양소라는 인물은요, 초상화 보시면 이 사람이 양소입니다. 양소라는 인물은요, 혼자서 상을 13번이나 받아.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불만을 품겠습니까? 안 품겠습니까? 당연히 품죠. 그 다음 당태종은 상과 격려 없이 어떻게 조정 대신들의 힘을 다할 수 있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원칙으로 늘 아래 신하들의 직언들을 받아들이면서 장상 원칙을 견질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어요. 원율사라는 사람에게 사형을 판결했더니 손복가라고 하는 신하가 너무하십니다 라고 직언을 합니다. 죽을 죄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당태종이 그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사형을 면해주고, 그 다음에 직언한 손복가에게 태평공주의 정원을 통째로 상을 줘요. 그랬더니 밑에 있는 신하들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한 나라의 초기에는 이런 신하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신하를 크게 내가 격려하고 상을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 큰 상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몸을 바르게 하면 천하가 크게 다스려질 것이니 그 정도 상 갖고 되겠냐 라는 말로 일축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상이 주는 교훈과 힘을 보죠. 장상에 인색하면요, 공은 묻히고 사람은 떠납니다. 남발하면 요 대목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죠? 남발하면, 상을 남발하면 부지런한 사람은 원망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과를 냈는데 별로 일도 안 하는 애도 똑같은 상을 받아. 그럼 원망하죠. 그럼 게으른 자는 기뻐해요. 그죠? 대충 해도 상 받으니까. 그 다음 사악한 자가 생겨납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그 다음 무엇 때문에 상을 받는지 반드시 알게 해야 된다. 내가 왜 상을 받는지 알게 해야 돼. 그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도 필요하기 때문에, 왜? 그래야지 이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감동을 받거나 감화를 받아가지고 노력해서 상을 받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좋은 언행을 이끌고 인재를 격려할 수 있는 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 장상의 현대적 의미와 위력은 여전합니다. 왜? 오늘날이라고 상 받는 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다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는 옛날하고는 달리 다양한 방법으로 상을 내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재미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어느 분 회갑에 갔더니 그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회갑 축하한다라고 케이크를 이렇게 주는데, 케이크에 뭐가 이렇게 비닐에 쌓여있는 게 쭉 있더라고요. 네. 아빠 이거 한번 땡겨보세요 했더니, 땡겼더니 줄줄줄줄줄 5만원짜리 5만원짜리가 한없이 나와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생일 파티나 무슨 회감열이나 이런 걸 하는 거 봤어요. 이렇게 상 줄 때도 그런 재미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저요? 아직 못 받아봤어요. 네. 장상의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을 좀 볼게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의 상이라는 것은 다 일방적이었습니다. 그죠? 주체가 변화됐어요. 옛날에는 제왕들이 다 줍니다. 최고 리더가 무조건 내 기준에 따라서 때로는 그죠? 나름대로의 객관적 기준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관적인 자의적 판단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어요. 요즘은 조직의 대표와 구성원들이 함께 줍니다, 상을. 이제는 일방적으로 최고 리더가 정해가지고 누구에게나 내리는 상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충성과 순종하는 자가 대상이었죠, 옛날에는. 왕조 체제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조직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그런 시대가 됐고, 충성을 유도하고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옛날에는 장상을 이용했다면, 지금은 마찬가지로 조직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장상의 의미가 중요해졌고요. 물질적 보상 위주였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근데 지금은 정신적으로 장려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 물질 만능 시대라서 장상의 의미가 거의 대부분 다 상을 주거나 현금을 주는 쪽으로 흘러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까. 상을 받기 위해서 좋지 못한 방법을 쓰는, 좋지 못한 수단을 쓰는 경우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정신적인 의미에 있어서 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고용주와 고용인의 일방적인 형식에서 생산과 일의 분배에 대한 일종의 보충 또는 평등한 상호 격려로 상호의 의미가 바뀌고 있다. 또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를 썼으니까, 근데 네가 성과를 올렸으니까, 나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줬으니까, 나한테 충성했으니까 상을 준다라는 게 아니고, 각자 맡은 부분의 생산을 위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 맡은 부분의 일의 또 분배에 따라 가지고 그 분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면은 조금만 노력하면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종의 보충 형식으로 상이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띄우기 위한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사람을 띄워가지고, 야, 다 저 사람 본받아, 저 사람처럼 충성해, 이런 식으로 갔지만, 이제 그게 아니고, 일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분배가 되면은 조금만 노력하면 성과를 내는구나. 그렇게 해서 평등하게 상호 격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의 본질이 바뀌고 있다는 거에 주목을 하시면 좋겠고요. 통치 집단 내부의 관련자 위주로 상을 받던 시대에서 이제는 조직원 전체가 이제 대상이 됐죠. 심지어는 비정규직인 사람들한테도 내 조직을 위해서 봉사를 했거나 힘을 써서 뭔가를 보여줬으면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시혜였죠. 일방적으로 베푸는 거였어요. 지금은 받았다고 해서 그걸 보답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죠? 예. 보답의 부담도 없고 오히려 그 상을 받아가지고 내 조직과 조직원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보답을 하는 쪽으로 의미가 보다 더 심화되고 확대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으로 지적할 수가 있겠네요. 자, 명언명구를 볼게요. 이게 아까 그겁니다. 큰 상 아래에 용감한 자가 있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것은 황석궁 삼략이라고 하는 육도 삼략할 때 그 삼략입니다. 옛날에 병법서이자 통치방략서라고 하는 이 책에 나옵니다. 중상지하의 필유용부다. 그 다음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능한 인재가 넉넉한 녹봉과 높은 관직에 임명되고 공이 큰 사람이 귀한 자기와 후한상을 받는다. 한비자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제갈량이 한 말입니다. 이 굉장히 참 멋진 말입니다. 상사지기소시, 즉 용사지기소사다. 상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면 용사는 어디서 죽어야 할지를 안다. 진짜 멋있죠, 그죠? 어떻게 하면 상을 내려오는가라는 걸 안다는 얘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공을 세우면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상이 어디로 갈지 안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분명하면, 내가 이렇게 애를 썼더니 상이 오더라.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상이 오더라. 라고 알면 당연히 노력하죠. 군대에서는 결과적으로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면 용사는 어디서 죽어야 할지를 안다라는 거죠. 상이 적절하게 제자리를 찾아서 가게 되면 목숨을 바쳐서 병사들이 적과 싸웠다라는 겁니다. 상을 제대로 못 잡아주고 망한 케이스가 항우 이야기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요 대목을 인용하는 분들이 요즘 많아졌어요. 이 글자도 세 글자밖에 안 돼가지고 그런지 한신이 분석한 겁니다. 한신이 유방에게 항우의 리더십과 유방의 리더십을 비교를 하면서 항우가 분명히 전력면에서 모든 부분에서 우세한 건 사실이지만 항우의 단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 공을 세운 부하들에게 상이 주기 싫어가지고 마지막에 찍어야 될 결제 도장을 찍기 싫어서 도장을 주머니에다 넣고 만지작 거리는 바람에 도장 모서리가 다 달았다. 인왕패라고 합니다. 그런데 폐하는 그러니까 유방을 얘기하면 유방은 성을 쳐서 빼앗으면은 부하들에게 아낌없이 상을 나눠주기 때문에 충분히 격려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면 항우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책을 올리는 과정에서 나온 유명한 말입니다. 인완패. 우리 일반 기업이나 조직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잘 안 되는 장상이 잘 안 되는 조직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상을 남발하는 리더와 이 항우 같은 리더 상 주기 싫어가지고 도장 모서리가 다른 그런 리더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리더들 그다음에요. 조직론 이제 6번째 그리고 19번째 망치입니다. 경벌. 앞에 부분이 격려였고 이제 상이었다면 그리고 조직론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앞에 부분은 주로 성과를 검증하는 단계였고 그 다음에는 그 성과에 따른 상을 주는 단계였고 마지막은 이제 벌을 주는 단계예요. 그죠? 못했을 경우에 경벌 가볍게 벌을 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벼울 경자예요. 경벌의 의미와 인식은 이렇습니다. 통 크게 너그럽게 포용하면 모두 분발한다. 자, 경벌의 의미와 인식, 통 크게 너그럽게 포용하면 모두 분발한다. 두 번째, 작은 과실을 용서하면 큰 인재를 얻을 수 있다. 이 경벌에 관해서는 공자님이 아주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하셨어요. 제자 하나가 정치에 관해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좋은 관리를 뽑아서 일을 맡기고 그 실력과 실적을 살피되 요 대목입니다. 사소한 잘못은 경벌로 너그럽게 용서하면 뛰어난 인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말씀을 공자님이 남기셨어요. 경벌은 좀 이따가 얘기할 마지막 부분인 엄징과 항상 참조해가지고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크게 벌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 무조건 가볍게 벌을 주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상벌이 위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죠? 권위도 잃게 되고. 그래서 경벌과 엄징은 일한상 쌍생하다. 쌍둥이와 마찬가지다. 항상 비교하고 모습을 서로 비춰가면서 참조해서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구원을 통해 가지고 경벌을 택한 유방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방이 항우하고 싸울 때 유방을 괴롭혔던 인물 가운데 개포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개포가 항상 유방을 심지어 사지에까지 몰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나중에 항우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개포 목에 천금을 걸어요. 현상금을 겁니다. 결국은 개포가 잡혀왔죠. 잡혀와서 삶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개포가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때는 니하고 당신하고 나하고가 서로 적으로 서로 싸우던 사이였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내 주인을 위해서 당신을 죽이거나 괴롭히거나 해야 되는 게 내 임무였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당신하고 싸웠던 모든 사람을 다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유방이 개포의 늠름한 모습을 보고는 용서하고 넘어갔습니다. 옛날에 과거의 원한을 푸는 거 우리 서건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경돌로 넘어갔다. 나중에 개포는요 여태올 때 큰 공을 세우기도 합니다. 결국은 유방의 경벌이 서건을 통한 경벌이 한나라 초기 정권을 안정시키는 데까지 역할을 하게 된 그런 작용을 했다. 그런 이야기고요.
한나라 문제는 워낙 너그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세게 벌을 줘야 될 사람들한테도 가볍게 벌을 주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오왕 유비라는 사람이 맨날 나이를 핑계대고 황제한테 인사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안 와. 이거는 불경죄입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큰 벌로 다스려야 돼. 중죄에 해당됩니다. 신하가 임금한테 황제한테 인사드리러 오는 건 의무예요.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네가 딴 마음 품고 있지 않냐, 너 나한테 반역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도 반역죄로도 다스릴 수 있는 아주 엄중한 행태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라 문제는 오왕에게 지팡이를 내립니다. 아, 몸이 불편하시군요. 지팡이 짚고 다니시라고. 그렇게 해서 왕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 다음 장무라는 사람이 뇌물을 받는 큰 죄를 짓습니다. 고위관리직인데, 근데 한나라 문제는 장무를 처벌하기보다는 오히려 네가 집안에 뭐 어려움이 있냐 그러면서 돈을 줍니다.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래서 장무가 부끄러워했다. 나무랑 리타라는 사람이 한나라의 통제에서 벗어나가지고 지가 스스로 황제를 칭합니다. 근데 다른 황제 같았으면 군대를 보내가지고 나몰이라고 하는 지역을 토벌을 하겠지만은 한나라 문제는 더 따뜻하게 보살펴줍니다. 결국은 나중에 미타가 한나라에게 굴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당나라 태종의 경벌 사례를 보면요, 잘못한 사람을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로 인재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을 무조건 나무라거나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잘못을 저질렀는가라는 부분들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적절한 조치라는 게 뭐냐면 서로 대화를 나눠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벌을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벌을 주되 경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엄징하고 자꾸 연결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엄징은 뭐냐면 엄격한 징계거든요. 징계라는 건 뭐냐면 벌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권장 몇 대를 때린다라든지 뭐 진역 몇 년을 이렇게 아니고, 징계라는 건 뭐냐면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게 해서 경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벌하고 징계하고는 다릅니다. 징계는 잘못한 부분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걸 엄격하게 정확하게 지적을 해가지고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경벌을 하라는 거예요. 처벌은 가볍게 하라는 거지.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잘못했는데 종아리 몇 대 맞는 것보다 교무실에 가서 서 있을 때 훨씬 더 무서워.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안 그런가? 그렇죠. 야, 너 김영수 목소리 꺼주세요. 어느 분인가? 너 김영수 너 뭐 잘못했지? 일로 와봐. 너 교무실로 와. 그러면 교무실 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거기 서가지고 선생님한테 진짜로 종아리 손바닥 맞을 때까지가 진짜 지옥이야. 그죠? 얼마나 어떤 벌을 받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엄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엄징이 바로 그 단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해철이 저기 손바닥 한 대 맞고 말았어. 그 대신 선생님이 야, 너 뭐 잘못했다 라고 지적하죠. 그때까지만 해도 겁이 나죠. 왜? 이렇게 크게 잘못했네. 큰일 났네. 오늘은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맞겠구나. 겁을 먹고 있는데 손바닥 한 대나 종아리 한 대 빠지면 그죠? 확 풀리죠. 그리고 다시는 잘못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경벌과 엄징이 항상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질책하거나 내치지 않았습니다. 당태종은. 예를 들어 보고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김영수가 뭘 잘못했습니다라고 보고가 올라오면은 그 보고만 보고 바로 불러가지고 벌을 내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잘못한 사람을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로 인재의 마음을 얻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보고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실이냐 물어보고 자초지종을 따져가지고 벌을 내리더라도 벌을 내리라는 거죠. 때로는 벌 대신 상을 내려가지고 잘못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기도 했다. 아까 우리 한 문제도 그렇게 얘기했죠. 실수나 잘못을 범한 인재는 경벌로 다스려서 나중에 공을 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하고 고의로 잘못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실수나 사소한 잘못을 하게 되면은 세컨 찬스가 없어.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번 잘못하면 그걸로 끝인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당태종의 이 경벌 사례를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벌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첫째, 정상을 참작한다. 이건 뭐 늘 얘기 나오죠. 정상 참작. 두 번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서 회개하게 해야 된다. 뉘우치게 해야 된다. 그 다음, 그 죄를 끌어안고 나중에 공을 세워서 잘못한 부분을 상쇄시켜야 된다. 그 다음, 처벌하지 않고 곁에 두고 기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 벌을 줄여준다. 또는 근신하게 해서 책임을 지게 한다. 추정자에게는 잘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일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을 따라서 한 사람이에요. 추종자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이 추종자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 방법은요, 전쟁터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반발을 했어요. 그리고 싸우는 상황이야. 이때 내가 선포할 수 있어요. 뭐라고 선포할 수 있냐면, 내가 김영수하고 싸우는데 김영수를 추종한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가 이기고 나면은 죄를 묻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쪽이 마음이 흔들리죠. 그죠? 우리가 이기면 모르겠는데 이길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만약에 싸우다가 지면은 전부 다 죽거나 큰 벌을 받게 된단 말이야. 근데 상대편 적장이 용서하겠다는 거 아니야. 죄를 안 묻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전문적인 용어로는 뭐라 그러니까 군심이 흩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쪽이 세력이 현저하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대편을 굴복시키는 그런 방법. 이게 추종자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 다음, 힘껏 따르지 않는 자를 처벌하지 않고 이해하라는 거죠. 왜? 나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나한테 굳이 억지로 나를 따르려고 충성하려고 또는 나에게 복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지? 무슨 일을 하는데 같이 하자고 했는데 이게 힘껏 안 따라 뭘 안 해. 그러면 우리는 되게 눌러버려. 그죠? 억지로 시키거나 말이에요. 안 그러면 내쫓아버리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이해하라 라는 거죠. 이것도 경벌의 한 방식이다. 그 다음, 기한을 정해놓고 자수하게 하고 경벌로 마무리하는 케이스. 지금은 학교는 우리 지금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뭐 검사 해가지고 안 나오면은 그저 눈 감고 손 들고 자수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어요. 옛날에 공포의 시간이었죠. 그죠? 근데 이 케이스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 그러면요, 과거 시험을 부정으로 치른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당태종일 겁니다. 기한을 정해놓고 부정을 저지른 사람 자수해라. 그러면은 용서하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도망간 죄수들을 기한을 정해놓고 돌아와라. 언제까지? 그러면은 용서해주겠다 해서 또 죄수들을 다 잡은 케이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 솔직하게 뭐가 잘못했는가라는 부분들을 자백하게 하고 용서해주는 케이스, 이런 것들이 다 경벌의 방식인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조직 생활할 때 다 여기 다 들어갑니다. 케이스 다 있어요. 모든 케이스가, 경우가 다 여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와 그 다음에 정확하게 원칙, 이런 부분들을 잘 참작해서 잘 활용하시면은 조직을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경벌이 주는 교훈과 힘입니다. 상은 작을수록 벌은 클수록 효과가 크다. 요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오해하기 딱 좋죠. 요렇게만 얘기하고 설명을 안 드리면은 상은 뭐 조금 주고 적게 주고 벌은 세게 주라는 얘기야? 거꾸로잖아요. 그죠? 상은 클수록 효과가 있고 벌은 적을수록 효과가 있는 거지, 작을수록 효과가 있는 거지. 왜 거꾸로 얘기했을까? 이게 그 얘기가 아니고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을 주되 그 사람이 아주 미천한 사람이라도, 응? 신분이 아주 밑바닥인 사람이라도, 조직 내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정규직인 사람이라도, 어린 사람이라도,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도,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모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작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공을 세우면은 상은 돌아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벌은 클수록 이때 큰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권력자이거나 큰 권세가 일지라도 잘못하면은 벌을 줘야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잖아.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죠. 설득이 되죠. 아이, 청소하는 사람이 공을 세웠으면 청소하는 사람이 상을 줘야 되는 거죠. 청소하는 사람이 미천하다고 해서 보잘것없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 상 안 줘도 돼. 이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죄를 졌는데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고관대작이라고 좀 권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처벌 못한다. 이러면 누가 상벌의 공평성과 형평성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갈량이 상을 내리면은 어느 누구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고, 기억나죠? 제갈량이 벌을 줘도 어느 누구도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관건은 정확합니다. 상벌은 정확해야 됩니다. 엉뚱한 사람에게 가면 고라파지죠. 원망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이 생겨버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엄징과 참조 활용해야지 효과적이다. 그 다음 벌을 내릴 때는 담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리더가 누군가에게 벌을 내리는데 그 사람의 반발이 걱정이 돼가지고 벌을 못 주면은 이것도 문제죠. 그래서 담이 있어야 돼요. 그 담력과 식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분명히 뭔가를 잘못했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함부로 벌을 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만이 인심을 얻을 수가 있고, 경벌의 현대적 의미는 여러분들이 지금 쭉 제가 설명한 부분을 잘 참작하셔가지고 오늘날에는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경벌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각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사진이 뭐예요? 이 오른쪽의 사진은요, 잠깐만요, 수문제입니다. 아까 장태종하고 비교해 드렸죠, 그죠? 갈수록 원칙을 잃어버린 수문제입니다. 관련된 명언 문구 볼게요. 상서에 나오는, 상서는 저 옛날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치 교과서입니다. 합당한 형벌과 살육을 사용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을 주거나 누군가를 죽일 때는 합당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공자님이 얘기한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하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유사, 사소가, 거현재, 딱 9글자입니다. 이게 한문과 한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글자 수를 줄일 수 있어요. 그죠? 예.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래요. 그죠? 먼저 좋은 권리를 선발하여 9글자 다 나왔다. 그죠? 적당한 일을 맡기되 작은 잘못을 용서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여 기용하라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공자님의 명언이었고요. 통치의 큰 원칙을 묻는 임금에게 윤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커다란 도로 무리를 포용하고 큰 덕으로 아랫사람을 받아들이는 성인은 억지로 일삼지 않아도 천하가 잘 다스려집니다. 커다란 도, 큰 덕, 이게 전부 다 이제 경벌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만약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금수 한 마리에 지나지 않을 터인데 죽에서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당태종의 말입니다. 즉, 벌을 내릴 때는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알게 해서 부끄럽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부끄러워하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뭐라고 얘기가 벌을 줘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인간한테는 죽여도 소용없다는 얘기죠. 죽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벌로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상벌이 안 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보면 극악무도한 범죄자들 보면은 벌로도 안 통하는 사람 있고 벌을 받아야 될 사람도 많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자, 이제 마지막 망치로 넘어가겠습니다. 20개의 망치, 엄징입니다. 엄중한 경고의 힘. 엄징의 의미와 인식은 이렇습니다.
잘못했거나 죄를 지으면 엄한 징계를 내려서 단속하고 채찍질해서 끌어들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엄중한 경고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단호한 수단과 방법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단속하는 방법이에요. 야, 너 이래 이거 잘못했지. 아닌데요. 저 잘못을 몰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정확하게 뭘 잘못했는지를 지적해서 단호하게 그 잘못을 인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엄징은. 그걸 계속 얘기하지만은 상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확함과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상을 내리는 사람과 벌을 내리는 사람이 이 사람이 왜 상을 받는지 모르고 있으면 그것처럼 또 시쳇말로 골 때리는 일도 없죠. 벌을 주면서 네가 왜 벌을 받는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른 채 벌을 내리면은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상벌을 잘못 내리면 어떻게 돼요? 조직 전체가 무너져요. 조직 전체가 무너진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상벌을 내리는 주체에 대한 위신이 안 서기 때문에 리더를 못 믿는 거죠. 왜? 상 받아야 될 사람한테는 상 안 주고 벌 받아야 될 사람한테는 벌 안 주고 상을 왜 주는지도 모르는데 상 주고 벌을 왜 내려야 되는지도 모르는데도 벌을 주고 그러면은 누가 이 리더를 믿고 따르겠어요? 상벌은 굉장히 아주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확함과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엄징은 경벌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형이나 폭정과 구별해야 됩니다. 가혹하게 원칙도 없이 정확하지 않게 아무렇게나 마구 가혹한 형벌을 내리거나 그 다음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벌을 주거나 하는 그런 폭정하고는 엄연히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오른쪽에 보이는 조 인물은 걸린 것, 폭군의 대명사인 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리는 벌은 벌이 아니에요. 그렇죠? 상벌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혹형이나 폭군들입니다. 엄징의 기능입니다. 경벌이나 엄징은 기능적인 요소를 갖고 있죠. 왜? 그것이 가져다 줄 부수적인 효과 이런 부분들이 다 기능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쁜 자를 누르고 교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벌은 기능적인 역할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파급적인 옆에 뭔가가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뭔가를 조직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작용을 하지 않으면, 기능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상을 줬는데 조직에 아무런 변화도 없어. 큰 상을 줬는데. 그리고 벌을 내렸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어. 똑같아,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한다 그러면 그 벌을 내려서 뭐 하겠어요. 그죠? 상을 내렸는데 여전히 성과는 없어. 그럼 상은 뭐하러 내리냐.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인재를 격려하고 끌어안는 기능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일벌백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될 부분은 처벌을 해서 경계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100사람에게 경계가 될 수 있는 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처벌했는데 그 한 사람한테만 딱 작용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크게.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보고 아이쿠 나는 들으면 안 되겠다. 그게 적어도 100사람한테까지 일벌백계는 바로 그런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그 말씀을 드리죠. 경벌과 함께 사용하라. 그 다음에 인재를 활용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리고 엄징은 윗사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위에서부터 법을 어기기 때문이다. 법지 불행은 자상법녀다 라고 하는 유명한 8글자를 남긴 인물이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 상황입니다. 중국 역사상 최고의 개혁가로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자, 엄징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춘추시대 때 산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서 장소를 살펴봐라 라고 정자산이 명령을 내렸더니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상태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지들 편하려고 나무를 베어버려요. 올라가는 길이 좀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자산이
그 지휘관들을, 그 관리들을 세게 징계했다라고 하는 엄징 사례가 있어요. 아니 너 가가지고 사당이 잘했는지 보고 오랬더니 왜 나무는 베고 와냐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장고를 엄징한 사마양저. 이 엄징은 엄벌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사마양저라는 사람은 춘추시대 때 제나라의 장수였습니다. 안영의 안자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제나라의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 됐어. 근데 이 사마양저가 서자 출신이에요. 그리고 군대 내에서 자기 기반이 없어. 이 군대를 이끌려고 하다 보니까 내 명이 서야 되는데 이 명을 어떻게 세울까 고민을 하다가 제나라 경공에게 요청을 하나 합니다. 왕께서 신임하는 사람 한 사람을 딸려 주십시오 라고 해요. 그걸 이제 감군이라고 해요. 군대를 감사하는 자리야. 되게 이제 문인들이야. 그러니까 무관들은 싸움은 잘할지 모르지만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둡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급품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무기는 잘 배치가 돼, 이런 부분들을 감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감시하게 됩니다. 상호 보안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왕조체제에서는 이 장수가 혹시나 딴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감시 기능도 같이 갖고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사마양저는 임금의 권위를 빌려가지고 임금이 총애하는 사람을 군대에 둠으로써 군대의 기강을 한번 잡아보려고 감군 하나를 보내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경공이 장고라고 하는 자기 측근을 보냅니다. 그래서 장고를 만난 사마양저가 내일 정오까지 군용으로 와라 하고 약속을 해요. 출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사마양저는 군용으로 돌아가고 날이 밝았어. 해는 점점 떠오르고 정오가 왔는데 안 와, 장고가. 왜? 감군으로 떠난다니까 장고의 친구들이나 부하들이 술자리를 열어준 거야. 밤새 술 퍼마시고 취해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한 거야. 해가 질 무렵에 나타났어. 그 장고를 보고 난 다음에 사마양저가 왜 이렇게 늦었어 했더니 자자자 늦었습니다. 그랬더니 군장이라고 해가지고 군법을 담당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출정하는 데 있어서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않으면은 어떤 처벌을 받냐 물어봤더니 참 목을 베는 겁니다. 그랬더니 당장 목 벨 준비를 하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장고가 놀라가지고 자기 수행원을 시켜가지고 임금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경공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죽이지는 마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사신이 오기 전에 목을 잘라버렸어. 이미 장고의 목을 쳐버렸어요. 그리고는 경공이 보낸 사신이 마차를 타고는 문에서 내리지 않고 군용으로 바로 또 쳐들어왔네. 그러니까 이것도 군법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마부도 목을 자르고 마차의 오른쪽 부목을 잘라버리는 그런 아주 엄격한 엄징으로 군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랬더니 병사들이 군사들이 모두 다 사마양저가 명령하지 않아도 따랐다라고 하는 그런 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엄징할 때는 확실하게 징계했죠. 엄징과 엄벌로 이어진 케이스, 경벌이 아니고 엄벌로 이어진 케이스입니다. 자, 수나라 문제의 엄징, 아까 우리가 당태종하고도 비교를 해봤는데 장상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엄징에도 문제가 있어요. 자, 징계를 내리는 거는 좋습니다. 잘못하면 징계를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옳지 못한 방법으로 조직원이나 부하들의 잘못을 유도하는 리더들이 있어요. 당태종의 이런 일화가 있어요. 당태종의 하루는 저 신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밑에 있던 신하 하나가 그릇된 문제를 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당태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원이 흐리고서야 어찌 아랫물이 맑기를 바라겠냐. 아니 제왕이 잘못된 방법으로 신하를 테스트해가지고 어떻게 신하들을 보고 니들은 깨끗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고 야단을 쳤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근데 이 수문제 신하들을 테스트하는 방법을 잘못을 유도하는 거죠. 왜? 의심이 많아서 그래요. 못 믿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의심과 은밀한 계책을 통해 가지고 신하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어요. 그게 전부 다 인지에 있는 시기와 질투.
이거는 뭐냐,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자기가 리더로 있는 이 조직의 상황을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리더들한테는 제가 맨날 맡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임하라고 얘기하지만은, 위임하라는 얘기는 방치하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맡기라는 건. 적어도 이 조직이 요 파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맡기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맡기라는 얘기는. 하지만 여기 리더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리더이며, 조직원들은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징계하거나 상을 줄 때 정확하게 내려가는 거죠. 당태종은 각 부처가 돌아가는 상황을 부처의 장관보다도 더 잘 꿰뚫고 있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인재들이나 신하들은 의심할 이유가 없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수문제는 그게 안 되니까, 조직 장악 능력이 떨어지니까 조직원들은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저놈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방법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돈으로 유혹을 해본다든지, 뇌물을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해본다. 이런 방식. 아주 나쁜 방식이죠. 결과적으로 수문제가 이런 방식이 결국은 나중에 아까 처음에 우리가 장상 때도 얘기했지만, 간신배한테 빠져가지고 간신배에게 13번이나 상을 내리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들한테, 작은 아들이 양광입니다. 양광이 누구냐 그러면 수양제예요. 양광한테 결국 쏘가가지고 임금자리에서 거의 뒷골방으로 쫓겨나다시피 해서 임금자리를 양제한테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바로 수문제하고 당태종의 엄징의 차이입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엄징이 못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수문제 케이스고, 신뢰를 바탕으로 소인배를 물리친 당태종 케이스고, 그 다음 조정과 신하들의 상황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돼 있느냐, 돼 있지 못하느냐의 차이 때문에 결국은 두 사람의 차이를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지 못한 엄징과 정확한 엄징이 나옴으로써 조직 전체의 기관과 모든 부분들의 혁격한 차이를 보이게 된 겁니다. 우리 기업이나 조직 내에서도 이 두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는 스타일들이 꽤 많을 겁니다. 뭐 조그만 일만 있으면 그냥 징계부터 하고 버는 리더들이 있어요. 야단부터 치고 버는 리더들이 있어요. 이런 리더들은 뭐야 그러면 조직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상황 파악이 안 된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조금만 잘하면은 막 그냥 과장해가지고 좀 막 축켜 세워. 그리고 야 니들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막 하죠. 사실 알고 보면은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그런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조직에 대한 장악 능력과 파악 능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이고, 그 사례를 수문제하고 당태종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엄징이 주는 교훈과 힘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벌과 함께 사용해야 된다. 문제의 핵심을 확실하게 드러나게 해야 된다. 안정과 정확함과 매서움이 필요하다. 엄징하는데 실실 웃으면서 그죠? 안 됩니다. 아주 야단칠 때는 아주 정확하고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사상이 정확해야 됩니다. 리더의 사상이 정확해야 된다. 그 다음 권세와 신분을 기피해서는 안 된다. 상은 작을수록 벌은 클수록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리고 한결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고, 이런 교훈과 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엄징의 현대적 의미를 각자 추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관련된 명언 문구 보겠습니다. 유죄불주면 수, 당, 우, 유, 불능이 화천하다. 죄를 지었는데도 벌을 주지 않으면 요순이라도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 뭐 당연한 얘기죠. 국위현능이여 이첨세여 국위충한 이인영이다. 나라는 좋은 인재로 흥하고 아청꾼으로 쇠퇴하며 군주는 충신으로 편안해지고 아부꾼으로 위태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불교 이주 즉 형벌 이사불승이다. 교화 없이 그저 처벌만 하면 형벌이 남발되어 가지고 사악함을 이길 수가 없다. 상당히
귀를 기울일 만한 대목입니다. 그죠? 이게 엄징에 해당됩니다. 교라는 건. 가르치라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교화시키라는 얘기는 뭘 잘못했는지 알게 하라는 거죠. 그걸 모른 채 무조건 벌을 주게 되면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벌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반발해가지고 사악함을 못 이기게 된다. 공을 세운 사람을 앞세우고 패한 사람을 뒤로 해야 형벌이 손상되지 않고 잘한 사람을 앞세우고 잘못한 사람을 뒤로 해야 법이 어그러지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전쟁터에 가가지고 공을 세운 사람을 앞세우게 되는 것이고 패배한 사람은 뒤로 그 다음에 잘한 사람을 앞세우고 잘못한 사람은 뒤로 밀쳐놔야지 법이 어그러지지 않는 거죠. 그죠? 이게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런 명구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8주 동안 20개의 망치를 휘둘러 봤습니다. 한번 도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뭘 배웠는가 간략하게 요약해보고 전체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질론, 여러분 기억나시죠? 명기, 자신을 투명하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제가 명기가 무슨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드러내는 힘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힘. 자, 제가 이제 망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들 그 뒤에다가 뭐 하셔야 돼요? 무슨 힘을 붙이세요? 위공? 무슨 힘이었죠? 양, 위공? 양, 인정하는 힘. 인정. 예. 공을 인정해야만이 공을 세운 사람에게 공을 돌릴 수가 있죠. 그죠? 자,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도 제가 뭐 하면은 뭐 하는 힘 꼭 대답 외쳐보세요. 그죠? 납관? 받아들이는 힘. 서관? 푸는 힘. 예. 원하는 플레이죠. 남과? 끌어안는 힘. 그 다음 신범? 요거 어렵죠. 그죠? 요거 어려워요. 그죠? 예. 신범? 보이지 않는 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 아랫사람은 리더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리더의 행동을 따른다. 기억나시죠? 그죠? 네. 예. 그 다음 관계론. 양현, 양보의 힘. 성구, 갈구하는 힘.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천거, 밀어 올리는 힘. 적대, 진심의 힘입니까? 진정의 힘입니까? 진심의 힘. 그죠? 예. 운병 조율, 괴뢰의 힘. 그죠? 예. 예존, 무슨 힘이었죠? 존중의 힘이었나요? 네, 그런 같은 힘이죠. 수혜, 세우는 힘. 예, 세우는 힘. 맞습니다. 자, 조직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시관, 과거, 고적, 포양, 장상, 경벌, 엄징. 이렇게 7개를 끝으로 20개의 망치를 모두 다 사용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8주 동안 단단한 리더가 되셨으리라 확신하면서 모든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그 사이에 책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진들입니다. 리더의 망치. 책도 읽고 나중에 이제 영상 편집해서 다시 8개 좀 길긴 합니다만은 8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리더의 망치 영상으로 다시 올리면 그때 가서 복습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온라인으로 참가하신 분들은 이제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제 유튜브가 난리가 났어요. 유튜브가 3,000명이 넘어가면서 갑자기 구독자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감사드립니다. 당근님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질문하라 그러시면 질문을 안 해. 아니 제 얼굴을 보고 질문하라 그러면 좀 어려워서 그렇다 치더라도 온라인인데 뭐가 문제야. 그냥 하시고 싶은 얘기 하시면 되지. 질문 없으시면 그만할까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14분이 참가를 하셨네요. 그죠? 줌에는 우리 최영란 원장님 오셨고, 저 인천에 우리 김대영 선생님도 오셨고, 볼게요. 우리 박성찬 교수님도 오셨네요. 그죠? 최영민 선생님, 윤영환 선생님, 이경란 선생님, 이종호 선생님, 이탁진 선생님, 정영신 선생님, 전재경 화백님. 오늘 오프라인으로 했으면은 개근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김강남 원장님께서 선물도 준비했는데 나중에 따로 시간 만들어서 저희 만들어서 선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8주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